한국을 우습게 봤던 미국인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50개국을 누빈 베테랑 뉴욕 저널리스트. 한국은 취재할 가치조차 없다며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그 오만함이 무너지는 데는 단 72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한국 땅을 밟은 그의 손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취재 수첩에 새겨지는 경악의 리스트는 하나, 둘, 그리고 12를 넘어섰습니다. 일주일 뒤, 그는 25년 저널리스트 인생 최초로 자신의 완패를 선언했습니다. 그를 무릎 꿇린 건 압도적인 첨단 기술이나 화려한 마천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 미처 몰랐던 한국만의 사소한 일상들이었죠. 세계 최강대국 미국인이 한국에서 마주한 의외의 모습 탑5.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잠깐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본 영상을 시청하신 후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50개국, 200개 도시를 다녔습니다. 그 중에서 저를 진심으로 말문 막히게 한 나라는 딱 셋입니다. 일본, 독일, 그리고 한국.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저를 가장 많이 흔들었습니다. 가장 준비 없이 왔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라이언 칼더, 뉴욕 출신 여행 전문 저널리스트입니다. 한국은 솔직히 제 버킷리스트에 없던 나라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때는 올해 초였습니다. 저희 잡지사 월요일 정기회의였습니다. 편집장 제닛이 회의실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K-뷰티, K-팝, K-드라마, K-푸드.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가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빌보드 차트를 휩쓰는 K-팝, 넷플릭스. 전 세계 순위를 뒤흔드는 한국 드라마, 뉴욕 한복판에 줄 서서 먹는 한국 음식. 제닛은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한국을 제대로 취재해볼 때가 됐어요. 독자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별로 흥미롭지 않았습니다. K-팝이 유행하고 드라마가 인기 있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대단한가 싶었습니다. 문화적 유행은 언제나 있어왔고 언제나 사라졌으니까요. 잠깐 반짝하는 아시아 트렌드 하나를 위해 비행기를 12시간 타고 가야 하나? 그때 옆자리 동료 기자 마이크가 손을 들었습니다. 마이크는 1년 전에 서울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 한국 갔다 왔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서울이 뉴욕보다 편리한 것 같았어요. 인프라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회의실에서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뉴욕보다 편리하다고? 세계 금융의 중심, 문화의 수도. 뉴욕보다? 한국을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뭐든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이크도 그런 거겠지. 제닛이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누가 한국 취재 맡을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닛의 시선이 저에게 멈췄습니다. 라이언, 내가 적임자인 것 같은데요. 50개국 다녀본 사람이 한국을 보면 어떤 시각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저는 정중하게 거절하려 했습니다. 제닛, 저는 지금 유럽 프로젝트 마무리 중이라서요. 제닛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럽 프로젝트는 다음 달에 마감이잖아요. 한국은 일주일이면 충분해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마이크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라이언, 진짜로 가보면 놀랄 거야. 저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그래봤자 아시아 소국이라는 생각이 머릿속 어딘가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마지못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건 3월의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걸어가는 순간 처음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공항이 거대했습니다. 단순히 크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높은 천장, 넓은 통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정돈된 구조. 수백 명이 동시에 움직이는데 혼잡하지 않았습니다. 줄이 무너지지 않았고 안내 표지판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명확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세계 여러 공항을 다녀봤습니다. 런던 히드로, 두바이 국제공항, 싱가포르 창의공항. 그런데 인천공항은 그것들과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더 나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으러 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탄 항공편의 수화물 찾는 곳이 어딘지 표지판을 찾지 못했습니다. 공항이 워낙 커서 방향을 잃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지도를 보려는데 로밍이 아직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잠깐 멈춰서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40대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깔끔한 영어였습니다. 저는 잠깐 놀랐습니다. 제가 먼저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먼저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을 못 찾겠어요 라고 했더니 그분은 스마트폰을 꺼내 확인하더니 직접 안내해줬습니다. 본인도 가는 길이 아니었는데 저를 수화물 벨트 앞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가던 길을 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겨우 건넸는데 그분은 그냥 손을 한번 흔들고 사라졌습니다. 대가를 바라는 것도 칭찬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이. 작은 순간이었지만 뭔가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첫날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거리를 걷고 카페에 들어가고 지하철을 타고 시장을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두세 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쓰다 보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가며 적었습니다. 공항에서 느낀 것, 지하철에서 느낀 것, 식당에서 느낀 것, 거리에서 느낀 것. 나중에 세어보니 12가지였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는 20가지가 넘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5가지를 추렸습니다. 추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 넣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저널리스트로서 독자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본질적인 것을 전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5가지입니다. 단,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날 밤 시차 때문인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는데도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저는 결국 재킷을 걸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숙소가 있던 홍대 근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새벽 1시 반이었는데 거리가 살아있었습니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냥 몇 명이 아니었습니다. 식당은 여전히 문이 열려 있었고 카페에는 손님이 앉아 있었으며 편의점 앞에는 젊은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치킨집에서 기름 냄새가 흘러나왔고 어디선가 음악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거리 한가운데 서서 두리번거렸습니다. 이게 평일 새벽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계 많은 도시의 밤을 알고 있습니다. 뉴욕은 잠들지 않는 도시라는 별명이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맨해튼 일부 구역을 제외하면 밤 11시만 넘어도 조용해집니다. 파리는 낭만적이지만 자정이 넘으면 거리가 급격히 한산해집니다. 런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쿄는 밤 문화가 있지만 그 에너지는 특정 구역에 집중돼 있고 도시 전체가 살아있다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런데 서울은 달랐습니다. 특정 구역만 살아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걷는 골목골목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작은 국밥집, 24시간 편의점,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여는 약국, 새벽에도 손님을 받는 찜질방. 도시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밤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뉴욕보다 밀도가 높다. 그리고 잠깐 멈췄습니다. 뉴욕보다 밀도가 높다고? 제가 방금 뭐라고 적은 거죠? 저는 그 문장을 지우려다 그냥 뒀습니다. 걷다 보니 한 가게 앞에서 발길이 멈췄습니다. 새벽 2시에 문을 활짝 연 순댓국 식당이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손님이 가득했습니다. 퇴근하고 온 것 같은 중년 남성들, 친구들과 함께 온 젊은이들, 심지어 혼자 조용히 국밥을 떠먹는 할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국물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앉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낯선 나라의 새벽 2시에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는데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저는 국물을 홀짝이면서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혼자 국밥을 드시던 그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잠깐 저를 보더니 그냥 다시 국밥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분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을까? 나중에 서울에서 만난 한 교수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잠깐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70년 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남은 건 폐허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쉬지 않고 달려온 겁니다. 그 습관이 도시 전체에 배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3년간의 전쟁이 끝났을 때 한반도에 남은 건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도 서울은 3번이나 주인이 바뀌면서 초토화됐습니다. 공장은 무너졌고 학교는 불탔으며 도로는 끊겼습니다. 전쟁이 끝난 195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당시 아프리카 일부 국가보다도 낮은 수치였습니다. 국제사회는 이 나라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한 경제학자는 한국의 경제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새벽 2시에 불이 꺼지지 않는 서울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67달러에서 시작한 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반도체, 자동차, 조선, K콘텐츠로 세계 시장을 두드리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그 순댓국 식당에서 혼자 국밥을 드시던 할아버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분이 젊었을 때 어떤 새벽들을 보냈을지, 얼마나 많은 밤을 일하고 버티고 또 일했을지. 서울의 이 빛나는 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밥 먹을 시간도 아껴가며 일하고 자식들 먹이려고 새벽부터 나와 장사하고 나라를 일으켜 세우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텨온 사람들이 층층이 쌓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그 에너지가 지금도 이 도시의 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미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위대함은 광활한 땅과 풍요로운 자원 위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위대함은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손바닥만 한 땅에서 맨손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차이가 새벽 2시 서울거리에서 느껴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위대하다는 단어의 무게가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다시 한번 거리를 둘러봤습니다.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아까 적었던 문장 아래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이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걸까? 이제 조금은 알 것 같다.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직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한국에 온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숙소 근처 골목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8,000원짜리 된장찌개 정식이 있었습니다. 미국 돈으로 6달러가 채 안 됐습니다. 뉴욕에서 이 정도 가격이면 길거리 핫도그 하나 사 먹기도 빠듯합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반찬이 나왔습니다. 제가 시킨 건 된장찌개 하나였는데 테이블 위에 작은 그릇들이 하나둘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콩나물 무침, 계란말이, 멸치볶음, 깍두기. 세어보니 5가지였습니다. 따로 돈을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본으로 나오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반쯤 먹었을 때였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주방에서 나오시더니 환하게 웃으시면서 계란 후라이를 제 앞에 살며시 놓아주셨습니다. 외국 사람이 왔으니까 더 줘야지. 짧은 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그 계란 후라이를 바라봤습니다. 메뉴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시킨 것도 아니었고 돈을 더 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셨습니다. 밥을 거의 다 먹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어느새 옆에 와 계시던 할머니가 제 빈 밥그릇을 들어 올리시며 밥 더 먹어요. 많이 먹어야지라고 하셨습니다. 사양할 틈도 없이 밥이 수북이 담겨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목이 메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저를 처음 봤습니다. 제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모르고 다시 올 손님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더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할머니께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한번 흔드시며 또 와요라고 하셨습니다. 별거 아니라는 듯이. 저는 골목을 걸어 나오면서 한참 동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비슷한 경험이 계속됐습니다. 시장 골목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는데 아주머니가 어묵 하나를 슬며시 건네주시면서 서비스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국밥집에서는 제가 빈 그릇을 내려놓자마자 주인 아저씨가 더 드릴까요? 하고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한 카페에서는 제가 지도를 보며 헤매는 걸 보고 사장님이 직접 나와서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가게를 비워두고. 저는 이게 서비스 교육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온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팀 문화는 단순한 관습이 아닙니다. 일종의 압박입니다. 레스토랑에서, 카페에서, 심지어 카운터에서 커피 한 잔 받을 때도 태블릿 화면이 돌아오면서 팁 선택 화면이 뜹니다. 15%, 20%, 25%. 0을 누르면 왠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저널리스트 친구 하나는 이걸 디지털 팁 강요라고 부릅니다. 서비스는 돈을 더 줘야 좋아지는 것. 그게 제가 25년간 당연하게 여겨온 공식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주제로 현지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서비스는 돈을 받고 파는 게 아닙니다. 손님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기본이에요. 팁을 줘야 잘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손님이니까 잘 대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건 단순히 팀 문화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서비스를 바라보는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미국에서 서비스는 거래입니다. 돈을 더 주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습니다. 팁은 그 거래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서비스는 기본값이었습니다. 돈을 더 내지 않아도 손님은 손님으로 대접받습니다. 당연하게. 한국에는 이 개념을 설명하는 단어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어펙션 정도가 되지만 그 뉘앙스는 전혀 다릅니다. 정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니까 손님이니까 배고파 보이니까 챙기는 겁니다. 수백 년 전부터 이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서로를 먹이고 돌보며 버텨온 방식이 지금도 골목식당 할머니의 손끝에 살아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손님을 귀하게 여겨왔습니다. 이웃집에 손님이 오면 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내놓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팁이라는 개념 자체가 필요 없었던 겁니다. 잘 대접하는 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도리였으니까요. 세계화가 되고 자본주의가 깊어진 지금도 그 마음이 골목식당 할머니의 손끝에 조용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날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팁을 안 받는 대신 이 나라 사람들은 다른 걸 줬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그리고 그 아래 짧게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한국은 아직 갖고 있다. 한국에 온 지 나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니 저녁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기엔 너무 늦었고 배는 고팠습니다. 뉴욕에서 이런 상황이면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피자 가게에 전화해서 1시간 넘게 기다리거나 아니면 그냥 굶거나. 배달 앱을 켜도 예상 도착 시간이 60분에서 90분 사이로 뜨는 건 기본입니다. 심지어 그것도 제 시간에 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한국에도 배달 앱이 있다고 해서 한번 써보기로 했습니다. 숙소 직원이 앱 사용법을 간단히 알려줬습니다. 치킨 한 마리를 시켰습니다. 주문을 완료하는 순간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예상 도착 시간 25분에서 30분. 저는 솔직히 믿지 않았습니다. 배달 앱의 예상 시간이란 건 어디서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냥 씻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와서 시계를 봤습니다. 주문한 지 27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치킨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바삭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비까지 부슬부슬 내리던 날에 27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치킨 상자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뉴욕에서 30분 안에 배달이 온다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것도 비 오는 밤 11시에. 다음 날 이 이야기를 현지인에게 했더니 그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 반응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30분 배달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한 것도 아니고 놀랄 일도 아닌. 그냥 원래 그런 것. 미국의 배달 시스템이 왜 느린지는 저도 압니다. 땅이 넓고 도시가 분산돼 있으며 배달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축돼 있지 않습니다. 배달원 한 명이 넓은 구역을 커버해야 하고
교통체증까지 더해지면 1시간은 기본입니다. 그게 구조적 한계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구조 자체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은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반경 1km 안에 치킨집이 여러 개 있고 배달원은 그 좁은 구역을 집중적으로 커버합니다. 배달앱은 주문과 동시에 가장 가까운 배달원과 가게를 연결하고 실시간으로 동선을 최적화합니다. 단순히 음식을 나르는 게 아니라 정밀하게 설계된 물류 시스템이 작동하는 겁니다. 저는 취재를 하면서 한국의 배달 시장 규모를 찾아봤습니다. 숫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1인당 배달 음식 주문 횟수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연간 배달 주문 건수가 수십억 건에 달합니다. 이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시스템이 진화했고 그 진화의 속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빨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DNA에 새겨진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빨리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성격이 급한 민족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게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빠르게 일어서야 했던 사람들. 남들보다 2배, 3배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던 시대를 버텨온 사람들. 그 절박함이 문화가 됐고 그 문화가 시스템이 됐습니다. 비 오는 밤 11시에 27분 만에 도착한 치킨 한 마리. 그 안에는 수십 년간 빠르게 달려온 사람들의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배달 시스템을 만들어낸 사람들. 저는 그게 단순한 편의 서비스가 아니라는 걸 치킨 상자를 열면서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배달 시스템은 편의가 아니다. 이건 국가 인프라다.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빨리빨리가 세계 최고가 됐다. 제 기준표가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이번엔 꽤 크게. 한국에 온 지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취재 일정이 서울 외곽까지 잡혀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야 했습니다. 환승을 2번 해야 하는 꽤 긴 노선이었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챙기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와이파이가 될 리 없고 데이터도 지하로 내려가면 끊기겠지. 뉴욕 지하철에서 워낙 고생을 해온 터라 그냥 오프라인으로 버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악명이 높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순간 신호가 완전히 끊깁니다. 와이파이는 일부 역에만 설치돼 있고 그마저도 느리고 불안정합니다. 지하철 안에서 전화를 받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인터넷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 최대 도시의 지하철이 그 모양이니 저는 그게 지하철의 숙명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땅속에서 인터넷이 된다는 건 어디서나 어려운 일이라고. 서울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 2층이었습니다.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봤습니다. 와이파이가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냥 넘겼습니다. 역 안에서만 되는 거겠지 하고. 지하철이 출발했습니다. 터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핸드폰을 봤습니다. 여전히 와이파이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속도를 재봤습니다. 끊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반쯤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유튜브를 켰습니다. 영상이 바로 재생됐습니다. 버퍼링이 없었습니다. 환승역에서 다른 노선으로 갈아탔습니다. 여전히 연결돼 있었습니다. 지하 3층으로 더 깊이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노트를 꺼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시속 100km로 달리는 열차 안에서 무료로 끊김없이. 이건 제가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런던 지하철은 일부 구간에서만 됩니다. 도쿄 지하철은 상대적으로 잘 되지만 무료 와이파이의 속도는 들쭉날쭉합니다. 파리, 베를린, 싱가포르. 제가 다녀본 도시들을 머릿속으로 하나씩 떠올려 봤습니다. 서울만큼 안정적으로 지하철 전 구간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되는 곳은 없었습니다. 뉴욕 이야기를 다시 해볼까요? 뉴욕 지하철 와이파이 전면 개통 계획은 수십 년째 논의 중입니다. 예산 문제, 인프라 노후화 문제, 통신사 협의 문제. 이유는 많습니다. 그러는 동안 서울은 이미 지하철 전 노선 와이파이를 완성했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저는 이 사실이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의지와 실행력의 차이였습니다. 귀국 후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오지 상용화를 시작한 나라입니다. 2019년의 일입니다. 인터넷 속도는 꾸준히 세계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통신 인프라의 촘촘함은 국제기관들이 반복적으로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IT 강국이라는 말을 뉴스에서 읽을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지하철 터널 안에서 그 말이 피부로 느껴지는 순간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취재를 하면서 이게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국이 IT 강국이 된 건 어느 날 갑자기 이뤄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1980년대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국제사회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반도체는 막대한 자본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산업이었고 한국은 그 어느 것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했습니다. 기업들은 빚을 내서 공장을 짓고 엔지니어들은 밤을 새워 기술을 개발했으며 정부는 전략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쌓이면서 한국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핵심이 됐고 그 기술력이 통신과 인터넷 인프라로 이어졌습니다. 반도체 하나 없던 나라가 세계 IT를 이끄는 나라가 됐습니다. 폐허에서 시작해 첨단 기술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지하철 터널 안에서 끊기지 않는 와이파이를 보면서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쌓여 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밤을 새워 회로를 설계한 엔지니어들,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를 결정한 기업인들, 기술 강국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오면서 저는 핸드폰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오는 순간에도 와이파이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묘하게 상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땅 속에서도 땅 위에서도 어디서든 연결되는 나라. 그날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IT 강국이라는 말을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의지다. 한국에 온 지 엿새째 되던 오후였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잠깐 쉬러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강남 근처의 평범한 카페였습니다. 자리를 잡고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고 자료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자리에서 뭔가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여성이 테이블 위에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그대로 올려둔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도 두고 갔습니다. 화장실을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누가 저 물건들을 가져가지 않을까? 저는 자연스럽게 그 테이블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여성이 돌아왔습니다. 자리에 앉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저는 그 장면을 보고 한참 동안 멍했습니다. 뉴욕에서라면 어땠을까? 스마트폰을 테이블에 두고 자리를 비운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잠깐 한눈을 파는 순간 사라집니다. 노트북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뉴욕 카페에서 화장실을 갈 때마다 노트북을 챙겨서 들어갑니다. 무거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뉴욕에서 사는 방식이니까요. 주변을 더 둘러봤습니다. 그 여성만이 아니었습니다. 건너편 테이블에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성이 노트북과 지갑을 두고 카운터에 음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는 스마트폰 2개를 나란히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카페 안 곳곳에서 같은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저널리스트로서 이게 단순한 치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치안이 좋은 나라는 많습니다. 경찰이 많고 CCTV가 촘촘하고 처벌이 강한 나라들. 하지만 그런 나라들에서도 카페에 핸드폰을 두고 자리를 비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감시와 처벌로 만들어진 질서와 서로에 대한 신뢰로 만들어진 질서는 다릅니다. 한국의 것은 후자였습니다. 사회학에서 사회적 신뢰 자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서로를 얼마나 믿는가, 그 신뢰가 사회 전체의 자산이 된다는 이론입니다. 신뢰 자본이 높은 사회는 협력이 쉽고 전체적인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학자들은 북유럽 국가들을 사회적 신뢰 자본의 대표 사례로 꼽습니다. 그런데 저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그것을 봤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제야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줄을 서는 사람들. 아무도 새치기 하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많지 않은데도 바닥이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이 손에 든 쓰레기를 그냥 들고 걸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는 노약자석이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혼잡해도 그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법이 만든 질서가 아니었습니다. 감시가 만든 질서도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서로 간에 쌓인 약속 같은 것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지키는 것들. 강요하지 않아도 따르는 것들. 미국에서는 시민의식을 교육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치고 캠페인을 벌이고 벌금으로 강제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시민의식은 달랐습니다. 가르쳐서 된 게 아니라 살면서 쌓인 것이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공공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마음. 그게 일상 속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습니다. 50개국을 다닌 저널리스트가 서울 카페에서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선진국을 논하던 사람이 진짜 선진국이 무엇인지를 이제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선진국은 고층 빌딩이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GDP가 만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믿고 서로를 배려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그게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를 충격에 빠뜨린 건 이 5가지만이 아니었습니다. 5가지는 그나마 추린 것들입니다.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 동안 제 노트에는 20가지가 넘는 항목이 빼곡하게 적혔습니다. 추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다 말하고 싶었으니까요. 그중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점이었습니다. 한국 편의점을 처음 들어갔을 때 저는 이게 편의점인지 슈퍼마켓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즉석 음식의 종류만 수십 가지였습니다. 따뜻한 국물 요리, 갓 쪄낸 만두, 샌드위치, 도시락. 새벽 3시에도 따뜻한 밥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편의점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미국 편의점은 말 그대로 편의점입니다. 과자, 음료, 담배. 그게 전부입니다. 한국 편의점은 그 자체로 하나의 생활 인프라였습니다. 대중교통의 정시성도 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배차 간격이 2분에서 3분이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더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정시에 왔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지하철을 타면서 단 한 번도 연착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연착이 일상입니다. 10분, 20분은 기본이고 심한 날은 1시간씩 기다리기도 합니다. 서울 지하철을 타면서 저는 매번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믿기지 않아서. 의료 시스템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취재 중에 손가락을 살짝 다쳤습니다. 숙소 근처 의원에 들어갔습니다. 대기 시간은 10분이 채 안 됐습니다. 치료를 받고 나서 계산을 했습니다. 금액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미국에서 같은 치료를 받았다면 수백 달러는 기본이었을 텐데 한국에서는 몇천 원이었습니다. 의료보험 시스템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했습니다. 미국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음식 퀄리티도 있었습니다. 골목 식당에서 먹은 8,000원짜리 된장찌개 이야기는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먹은 음식은 어디서나 수준이 일정했습니다. 비싼 식당이든 저렴한 식당이든 길거리 포장마차든 재료가 신선했고 맛이 정직했습니다. 미국에서 저렴한 식사는 대부분 가공식품입니다. 한국에서 저렴한 식사는 집밥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저는 계속 같은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한국은 면적이 남한 기준으로 약 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미국의 1%도 안 되는 땅입니다. 자원도 많지 않습니다. 석유도 없고 넓은 농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췄으며 K 콘텐츠로 전 세계 문화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가전제품.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는 산업들입니다. 저는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25년간 세워온 선진국 기준표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 저는 미국 중심의 시각으로 세계를 봐왔습니다.
GDP, 군사력, 문화적 영향력. 그 기준에서 미국은 항상 1등이었고 나머지는 그 아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기준표 밖에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기준표가 측정하지 못하는 것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믿는 신뢰, 손님을 귀하게 여기는 문화, 밤새 살아있는 도시의 에너지, 빠르고 정확한 시스템들. 이것들은 GDP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군사력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존재하고 분명히 사람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 이 나라를 얕봤습니다. K-팝이나 유행하는 나라, 드라마나 만드는 나라. 그런데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70년 만에 세계가 배우러 오는 나라를 만들어낸 곳이었습니다. 그 기적을 만든 건 자원도, 넓은 땅도, 유리한 지정학적 조건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온 사람들, 서로를 믿고 의지한 사람들, 더 나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텨온 사람들. 세계가 한국을 보고 놀라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놀라움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사실 세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몰랐던 건 저였습니다. 그날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내가 찾으러 간 나라가 아니었다. 내가 배워야 할 나라였다. 뉴욕으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홍대 새벽거리의 불빛, 골목식당 할머니의 환한 웃음, 지하철 터널 안에서 끊기지 않던 와이파이 신호, 카페에서 핸드폰을 두고 자리를 비운 여성의 뒷모습.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기면서 저는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편집장 제닛에게 기사를 보내야 했습니다. 처음 한국행을 지시받았을 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K-팝 팬들이 좋아할 가벼운 기사 하나 쓰고 오면 되겠다고. 그런데 막상 원고를 쓰려고 앉으니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결국 제닛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기사 방향을 바꿔도 될까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닛은 잠시 후 답장을 보냈습니다. 써봐요. 저는 그날 밤을 꼬박 세워서 원고를 썼습니다. 제목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내가 틀렸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 25년 저널리스트 인생에서 이런 제목을 쓴 건 처음이었습니다. 스스로의 오만함을 제목으로 내건 기사. 부끄러웠지만 정직해야 했습니다. 원고를 쓰면서 저는 계속 한 가지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전쟁이 끝나고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불과 70년 만에 세계가 배우러 오는 나라가 됐습니다. 역사책에서 이런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걸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표현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적이라는 단어는 설명을 포기하는 단어니까요. 저는 기적이 아니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50년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이 핥히고 간 땅에는 공장도 학교도 제대로 된 도로도 없었습니다. 국제 원조 없이는 하루하루를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새벽부터 나가 일했습니다. 더 나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마음 하나로 밤을 새웠습니다. 배고픔을 참으면서 추위를 버티면서 그래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세대의 이야기를 저는 한국에 있는 동안 여러 번 들었습니다. 직접 들은 것도 있고 책에서 읽은 것도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이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았다고 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자식들한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려고 그냥 할 수 있는 걸 했다고. 그 그냥이 70년이 쌓여서 지금의 한국이 됐습니다. 저는 새벽 2시 서울거리의 불빛이 그분들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팁 없이도 손님에게 계란 후라이를 내어주던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그분들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터널 안에서 끊기지 않던 와이파이가 27분 만에 문 앞에 도착한 따뜻한 치킨이, 카페에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핸드폰이 모두 그분들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이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세계를 다 안다고 자신했던 사람이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선진국의 기준을 GDP와 군사력으로만 생각했던 사람이 진짜 선진국이 무엇인지를 서울에서 처음으로 배웠으니까요. 한국은 놀라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세계가 배워야 할 나라입니다. 서로를 믿는 법, 손님을 대접하는 법, 빠르게 움직이는 법, 포기하지 않는 법. 이 모든 것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사람들이 층층이 쌓아 올린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계신 한국 분들께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이 사실 세계 어디서도 당연하지 않다는 걸. 새벽에도 살아있는 도시의 에너지가, 팁 없이도 따뜻한 서비스가, 30분 안에 오는 배달이, 지하철 안에서 끊기지 않는 와이파이가, 카페에서 핸드폰을 두고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신뢰가 세계 어디서나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한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든 건 여러분의 부모님이고 조부모님이고 이 나라를 위해 땀 흘린 모든 분들입니다. 저는 뉴욕으로 돌아와서도 가끔 그 순댓국 식당 할머니를 생각합니다. 새벽 2시 혼자 국밥을 드시던 그 할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살아온 시대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그 치열함이 지금의 서울을 만들었다는 것을. 저는 그분들을 만난 적도 없고 이름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그분들이 만든 나라를 저는 일주일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이 제 25년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50개국을 다닌 미국인 저널리스트가 한국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말문이 막혀야 할 사람은 우리인지도 모릅니다. 너무 익숙해서, 너무 당연해서 몰랐을 뿐.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를. 그 대단함을 만든 건 다름 아닌 이 땅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바로 여러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